자, 시작할까요? 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백상현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있고, 한국락강칼리지에서 락강의 정신분석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분석과 미학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글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것 같은데요. 미술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요한 주제는 우선 먼저 정신분석 자체에 내재하는 자크락강이라는 이론 자체에 내재하는 특수성,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분절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새로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한 제시를 통해서 뒷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 목적이고, 동시에 뒷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미술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테제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현대미술은, 우리 흔히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파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현대미술은 19세기 말에 상징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흐름들을 현대미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일단의 흐름들, 우리가 소위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그러한 흐름들이 현대미술을 구성해내고 20세기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현대미술의 흐름이 저의 논점에서는 중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한 주장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출간되었던 사례가 역시 이 강연을 주최해 주신 현실문화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던 이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 그러한 주장이 먼저 소개가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즉,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중세의 회귀다라는 거예요. 중세적인 논리가 현대미술 속에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세적인 특징을 뒷시장이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뒷시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뒷시장이 어떻게 중세와 닮았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강연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예고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뒷시장은 중세적입니다. 왜 그럴까? 그냥 중세적이다, 중세가 뭐냐, 이런 질문 던져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세는 자크락강의 정신분석의 관점에 근거해서 욕망의 유형이 근대와는 달랐다라는 의미에서 중세라는 특정한 지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점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욕망의 구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중세는. 그리고 근대는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15세기, 16세기 시작되어서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왔던 그 근대라고 하는 것들은, 그 흐름들은 미술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욕망의 구조가 중세와는 달랐는데, 그 두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결국은 다시 근대가 몰락하고 다시 중세적인 욕망의 구조가 다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먼저 그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강박증이라는 구조예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강박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테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드리면 이런 거죠. 강박증은 아주 억압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억압적인 구조, 남성적인 구조이죠. 즉, 질서를 통해서, 언어적인 질서죠. 질서를 통해서 욕망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강박증의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주로 강박증의 구조를 보인다라고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반대편에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세를 히스테리적인 구조라고 다루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악마의 미학을 쓸 때만 해도 그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중세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 사실인데, 자,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 제게 중세는
성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 악마의 미학을 쓴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제 생각이 좀 바뀐 것이죠. 그렇다고 저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고 관점을 달리해서 중세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도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미술사를 분절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이론들은 최근에 제가 사유 속에서 발견한 이론이고 발전시킨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립한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박증과 성도착. 제가 성도착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도착이 흔히 범죄의 유형을 나누는 그런 명칭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성도착자라고 해서 꼭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건 욕망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특별한 욕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진행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중세가 성도착적일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도착과 강박증의 구조 뒤에 보다 근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시예요. 응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요한 테마가 응시라는 개념이에요. 응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을 보통 시선의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응시는 그 뒤에 존재하는 무언가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하죠. 응시라는 개념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자크 락강이에요. 특히 자크 락강의 세미나 11에서 응시라는 개념이 아주 적극적으로 분석되고 응시가 어떻게 우리를 엄습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세미나 11의 주요한 내용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듀시앙이라는 사람이 자, 먼저 제가 패를 까서 보여드리면 듀시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술을 관찰하는 예술로부터 보여짐을 당하는 예술로 뒤집어 버렸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없이 이 작품만 보아도 오늘의 주제인 것이잖아요. 애텀던의 이 작품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 작품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요, 여러분? 이 작품이 뭐가 다른가? 일반적인 미술 작품과 듀시앙이 자신의 유서처럼 남긴 이 작품이 일반적으로 그 이전까지 모든 미술사가 주장해왔던 관점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자, 이걸 먼저 보세요. 자, 이 작품은 그냥 보도록 주어진 작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벽에 걸린다든지 뭐 설치미술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제시되어서 보여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죠. 이게 낫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켜도 보이시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려요. 이럴 때 제가 응시를 느껴요. 누가 저를 보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눈이 제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저만 조명을 받고 있을 때, 자, 이런 걸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조금 뒤에 공황장애가 뭔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저는 공황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응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응시에 대해서. 특히 응시가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이탈해서 불특정 다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응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가져오죠. 자, 이 작품을 보세요. 자, 이 애텀도네라는 작품은 뭐 알려진 것처럼 듀시앙이 특수한 방식으로 보여지도록 구조화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어떤 작품과도 닮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면 저 문이 보이시죠? 저 문에 작은 구멍이 있고 저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이게 돼요. 그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구조물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로 거의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낸 뭐 이렇게 대단한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구조 자체만 보세요. 이 구조가 뭔가요? 훔쳐보는 구조이죠. 훔쳐보는 구조. 자, 미술 작품을 저렇게 보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도록 해요.
자, 보통 저렇게 구멍을 열고 열려 있는 구멍인데 어떤 틈을 통해서 누군가가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 봤는데 봤더니 뭐가 있나요? 여성의 나체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예전에 고전 명화에 등장하는 안정적으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무언가를 하는 신화 속의 인물인 그런 여성의 비너스의 나체 이런 게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범죄의 냄새가 나는 어딘가 모르게 죽은 것만 같은 아주 창백한 여성의 신체가 두 다리를 벌리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관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게 무슨 효과를 발휘할까요?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지시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르트르가 우리가 타자를 느낄 때는 우리가 타자를 엿보고 있는 것을 들키는 순간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또한 그것을 언급하면서 사르트르가 어느 정도 타자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죠. 우리가 타자를 느끼는 순간은 내가 무언가를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들키는 순간이에요. 그때 어떤 특정한 존재로서의 타자는 아니지만 느낌으로서의 타자, 누군가가 나를 발견했다, 나를 캐치했다 라는 느낌의 타자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전의 미술은 뭐예요? 그 이전의 미술은 어떤 것이었나요? 마음 놓고 우리가 엿보는 미술이었어요. 마음 놓고 엿보는 미술. 미술 작품들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죠. 물론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화가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려지는 모델들은 화가의 시선에 반응하는 모델들이었어요. 화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에게 조언을 구하죠. 어디를 봐야 하나요? 내가 그려지는 동안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러면 화가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땅을 보세요. 아니면 허공을 보세요. 아니면 저 먼 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화가가 모델의 시선 처리를 도와주고 그 모델은 그러한 화가의 시선을 느끼면서 서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잔영적인 부분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도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 앞에 서면 마치 그 그려진 이미지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나를 지각하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효과가 사실은 그려질 때 그 모델이 자신이 엿보아질 것을 일단은 가정하는 문맥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림 자체가 우리가 그림을 본다라는 것을 용인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림은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놓고 엿볼 수 있어요. 그림을. 마음 놓고. 이게 원래 그림의 구조예요. 원래 그림의 구조는 관객이 이미지를 엿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 때로는 풍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인의 나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죠. 관찰하는 사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누구도 내가 그림을 엿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껏 엿볼 수 있는 관찰자인 것이죠. 일종의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내가 본다라는데 누가 말리는 거야.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가서 이 이미지를 저 구멍 속으로 보고 놀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겠죠. 이런 이미지인지 몰랐는데 웬 여자가 시체인지 모를 어떤 여인의 나체가 저곳에 있고 기이한 방식으로 나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무언가요? 다시 눈을 띄고 주변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보는 것이죠. 자, 이게 엿보기의 효과예요. 내가 무언가를 엿본다라는 행동을 인식했을 때 나의 행동이 엿보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관객은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즉 타자의 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 그걸 강조하는 미술이에요. 이 작품은. 그걸. 엿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미술, 우리에게 자각하도록 만드는 미술. 어떤 시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어쨌든 엿보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죠. 왜 엿보는 행동인가? 엿본다라는 건 뭐냐면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적인 차원에서 단지 무언가를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술작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욕망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신분석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욕망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행동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충동에 의해서 촉발된다. 성충동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 행동조차도 성충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뭐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뭐 여자친구 만나는 일도 뒤로 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성충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걸 인식의적 충동이라고 부르죠. 인식의적 충동. 이것도 성충동의 일종이라고 프로이트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해당 분야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일상의 공간이나 아니면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세계에서 세계를 보다 명백하게 분절하려는 시도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듀샹의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충격이 있겠죠. 아니 이렇게 외설스러울 수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이따위 거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미술의 위대한 천재라고? 자, 그걸 해명하려고 그 불안감을 해명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명되지 않는 것, 그걸 실제라고 부르는데 해명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은 지식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형을 프로이트는 어린아이가 끝없이 질문하는 행동 속에서 발견을 하죠.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자 할까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계속하죠.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혁신센터에. 거기 왜 가? 듀샹 강연 들으러. 그거 왜 들어? 계속 묻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얘가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다. 장난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질문하는 행동들은 아이가 무언가로부터 방어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무언가로부터 방어할까요? 아이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 밤에 뭐 하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똥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이파이브하고 똥. 똥 얘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성기 바로 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도 성기의 근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한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성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애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습득했던 것이죠. 자, 그게 인식의적 충동이에요. 인식의적 충동은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학구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결국은 성충동에 대한 방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욕망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고 모든 것이 성충동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어요. 어떠한 행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행동들은 대체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는 행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는 행동은.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여학생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훑어보고 있었어. 그래, 저런 게 결국 시선에 욕망이 묻어있다라는 뜻인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성충동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려는 그러한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시각을 사용한다라는 논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에 욕망이 묻어있다라는 것은 성충동에 의해서 촉발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를 탐닉하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즉 성적인 것을 탐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성적인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얘기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에텅도네라는 이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미술사의 변화를 초래했는가? 자, 이런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미술사는 방어적이었어요. 우리는 시각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세상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다.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는 시각의 대상이다. 라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인데 이 에텅도네라는 작품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혹은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을 이 에텅도네라는 작품에 적용시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라 근대에는 보는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각의 주체라고 생각했죠. 근데 보는 자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보는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자가 어떻게 누워있는지, 저기 촛불이 왜 저렇게 등불이 왜 저렇게 켜져 있는지, 저 뒤에 풍경은 무엇인지 이걸 탐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걸 보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엄습하는 응시의 느낌인 거예요. 자, 이게 그 이전의 다른 미술작품들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하게 해주었던 특수한 시각의 현실을 듀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관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보고 있지 않다. 보여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응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듀샹은 어쨌든 자크라강의 이론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선구적인 사람이네. 그래,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다른 차원이 있었지. 시각의 세계에서 보는 것보다 더 선험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이었지. 라고 이렇게 정신분석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응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각. 우리가 시각이라고 말하는 건 욕망의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 이전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눈과 관련해서 최초의 경험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본 게 뭐예요? 뭘 보셨어요? 처음에 엄마의 얼굴? 뭐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다 기억이 있잖아요. 장난감, 친구의 얼굴,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자, 그게 시각 경험이죠.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여짐을 당하는 경험이에요. 눈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보는 경험보다 선험적인 것은 보여짐을 당하는 경험이에요. 누구로부터 보여짐을 당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응시당하는 경험이 아이에게 각인되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네끼리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슬그머니 나가서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 귀신같이 하죠. 아이들은 응시를 느껴요. 응시가 그만큼 강력한 최초의 쾌락 유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크라강은 그 응시의 경험을 시관충동, 필시용 스코픽이라고 불러요. 시관충동. 자, 우리에게는 억압된 충동들의 세계가 있는데 큰 범주로 나누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구강충동, 두 번째가 항문충동, 세 번째가 시관충동, 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관련된 건 보는 충동이 아니고 보여짐을 당하는 것. 보여짐을 당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호원충동이라고 불러요. 호원충동. 필시용 앙보컹트라고 부르는데 무슨 충동이냐면 귀에 관련된 충동인데 누군가로부터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느껴지는 충동인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이 각각의 주체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항문 충동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구강 충동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시관 충동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호원 충동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타자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충동들은 부모와 특히 어머니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서 향유했던, 즐겼던 대상이지만 여러분 프로이트의 이론 대체로 이 정도는 알려진 것이니까 아시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의 성충동은 억압되고 규범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억압의 과정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포기해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망설이면서 자신에게 그걸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한다. 즉 부친 살해 충동을 느낀다. 이런 정신분석에 관련된 기초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즉 억압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그 억압의 대상이 바로 이런 충동들인 거예요. 그 충동 중에서 미술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시관 충동이 있겠죠. 눈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시각 예술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런데 그 시각 예술의 세계에서 그 시관 충동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압이 되어야만 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바라보아짐을 당함으로써 느꼈던 그 쾌락은 억압이 되어야 해요. 그건 충동의 세계인 것이니까 그게 억압되지 않는다면 나는
규범의 세계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 자신의 충동을 억압하고 안정된 욕망의 세계를,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지배하는 안정된 욕망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이 돼요. 억압이 되는데 이 억압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어떤 방식으로 애매모호한가 하면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라는 게 억압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억압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관 충동이 우리를 불쑥불쑥 찾아온다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엄습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감을. 그래서 그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각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되찾으면 나는 응시당하는 느낌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장소에 불을 껐을 때 내가 느꼈을 수도 있는 어떤 종류의 긴장감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제 시각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못 보잖아요, 제가. 제 시각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시관 충동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시관 충동을 가지고 효과를 사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포영화 만드는 사람들이죠. 공포영화. 공포영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공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단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왔을 때에도 우리 영화관에서 나가게 되면 공포영화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링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일본 영화, 공포영화 보고 나면 섬뜩하잖아요. 섬뜩한데 그냥 섬뜩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뭐 무서워하는 거 없다. 나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장소가 딱 좋아요, 여러분. 이 불광동 여기가 인적도 좀 드문 곳도 있고 하니까 폐교 그런 데 들어가셔서 1시간만 껌껌한 데 앉아 계셔보세요. 그럼 바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충동보다 우리에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충동이 바로 이 시관 충동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기능을 상실하면, 시각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건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각의 기능을 상실하면 우리는 바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 조금 전에는 공포영화의 영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도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종교, 기독교나 뭐 불교나 여러 가지 수도승이나 그런 어떤 구도하는 사람들이 시각의 기능을 차단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경우가 있죠. 뭐 기도실이라든지 아니면 광야로 나간다든지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를 하죠. 그때 시각의 기능이 상실되면 면벽수도를 한다든지 시각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그 구도자가 느끼는 감각이 바로 신의 응시인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응시는 물론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응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시관 충동인 것이죠. 시관 충동. 그 시관 충동을 종교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상 파괴도 바로 그러한 테크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시각이 탐닉하고 바라보고 머물 수 있는 대상들을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텅 빈 공백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의 응시라는 것이죠. 자, 그 효과를 위해서 성상 파괴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전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응시를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미술의 영역을 시각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예술의 영역에서 시각의 근원이 되었던 응시에 대해서는 미술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왔다라는 것이요. 특히 근대의 미술가들이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근대의 미술가들은 응시를 외면하려고 해요. 그러면 듀샹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밝혀진 응시의 기능이라는 것이 언제는 있었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중세라는 것이죠. 중세는 신의 응시를 불러내기 위해서 미술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미술작품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중세의 미술작품들은 어딘가에 고립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과 같은 위치에서 그러한 작품들이 감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주체가 서 있지 않아도 걸어다니면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관찰할 수 있도록 벽화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들도 있죠. 중세의 문화는 신의 응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혹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응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즉 자신을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객체로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인들에게는 나는 주체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시각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미약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오만함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오만함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미술 이후라는 것이죠. 원근법이라는 것이 출현하면서 결국은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도 마찬가지고 주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는 자는 나이고 보여짐을 당하는 것은 세계이다 라는 구도 안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미술사가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미술사예요. 그리고 그러한 미술사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19세기 중반 이후예요. 중세 회복 운동이 일어나죠.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프레 라파엘로와 같은 전파들이 라파엘 전파와 같은 그런 미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해서 중세로 돌아가자라고 대놓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근대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근대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다. 중세를 되살려내자. 이러한 운동이 19세기 중후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정점에 달하는 장소가 바로 아방가르드의 장소인 거죠. 예를 들면 다다이스트들을 우리는 파괴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돼요. 그냥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성상 파괴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상 파괴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다이스트들은. 물론 신 빼고 그들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는 짓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상 파괴주의자들과 똑같아요. 모든 바벨의 질서를 다 파괴하려고 해요. 문명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듀샹은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미술의 역사를 재평가해요. 이제까지의 미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에텅도네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샹의 아방가르드가 또 다른 중세적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디메이드의 장소예요. 레디메이드라는 기능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나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레디메이드는 뭔가요? 여러분. 아무거나 예술작품이 될 수 있어. 이것도 예술작품이라고 내가 명명하면 이건 예술작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레디메이드일까요? 이건 너무 쉬운 설명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미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왔고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락강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레디메이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거 소변기죠. 이거 다 아시죠? 소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유병 말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사물에다가 뒷장에 자기 사인 해놓고 아니면 자기 사인이 아니랄지라도 어쨌든 이것은 미술작품이다라는 표지를 해놓고 이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거는 작품이 되죠. 작품이 그냥 되나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근데 원래 이 소변기는 그러한 가격이 매겨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격이 매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품 가격이 교란당하기 시작해요. 듀샹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가서 지인이 이것도 레디메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사인 한번 해줘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듀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인을 하면서 이런 거 내가 자꾸 하면 내 작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뻔할 텐데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작품 가격을 남발하면 작품의 사인을 남발하면 작품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사물에 사인만 들어가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맥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디메이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레디메이드의 본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욕망의 구조와 연결시키면 자, 이런 개념이 등장하죠. 레디메이드는 결국 페티시즘이라는 거예요. 물신주의라는 것이죠. 페티시즘이 뭔가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티시즘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물신주의자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게 뭔가요? 네?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꽤 많이 봤어. 자동차와 섹스를 하는 사람 저 몇 명 못 본 것 같아요. 크래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옛날에 영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작품에 크래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섹스 같은 행동을 해요. 자동차 사고를 내면서 쾌락을 느끼죠.
제가 말씀드리는 물신이라는 것은 단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일상세에 도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남자들이 뭘 좋아하나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 등장하는 그런 뭐 도착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뭘 훔치러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여자 속옷. 아니면 또 흔히 발견되는 도착의 대상이 여자 구두가 있죠. 구두.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흔한 경우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왜 여자의 속옷이나 구두 혹은 스타킹, 머리카락 이런 곳에 집중이 되는가 하면 어머니의 신체 주변에서 발견된 사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황당한 것들도. 이걸 연구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논문에 등장하는 그 도착의 물신의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고무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고무. 그 잠수복 있죠. 잠수복을 입으면 뭔가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원인은 아무도 모르죠. 아니면 뭐 의자 성의자, 의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적절한 사례를 선택을 해보자면, 여자의 빨간 구두는 뭐 그렇게 야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빨간 구두를 좋아한다고 치면, 자, 이 사람이 그냥 밝히는 남자인지 아니면 성도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 물어보면 돼요. 자,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빨간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 남자의 집에. 자, 이 사람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빨간 구두를 신고 자기와 성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그냥 밝히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도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빨리 구두를 벗어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여자친구가 빨리 구두 벗어놓고 갔으면, 구두와 함께 남겨졌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남자의 욕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리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이 남자의 욕망은 우리가 흔히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그런 욕망이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여자를 대하는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는지를, 혹은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와 유사한 어떤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키워나가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머니에 준하는 어떤 여성들이 어떻게 쾌락에 도달하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습득해 나가요. 자, 이런 쾌락들을 팔루스적이라고 불러요. 팔루스적인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욕망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다행이기도 하죠.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한다면 남녀가 만났을 때 일단 성적인 취향부터 서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서로 사귈 수가 없을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도착자들은 그 팔루스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규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취하는데, 이 사람들이 쾌락을 취하는 방식은 신경증자, 우리가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부르는 관점, 그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굉장히 이상한데 크게 야한 건 아니에요. 구두와 남겨진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무리 야해도 여자와 남겨졌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보다는 덜 야하겠죠. 기괴하겠죠. 자, 그 얘기 뭔가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에게 이 구두는 원래 성적인 욕망의 세계가 지켜야 하는 질서를 단번에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이 구두가 물신화되는 순간 원래 이 남자가 속해 있는 남자들의 욕망의 세계는 정지되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물신의 능력이에요. 빨간 구두 하나만 가지고도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남자. 자, 이게 물신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세적인가? 혹은 왜 이게 레디메이드와 연결이 되는가?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세에 여러분 성물이라는 거 아시죠? 성물. 중세인들에게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혹은 성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스러운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온 그 상황 자체는 이전의 문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세인들이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이고, 중세인들이 물신적인 성물의 물신적인 기능을 통해서 신의 어떤 쾌락에 접근하는 방식인 것이죠. 물신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물은 우리가 원래 속해 있었던 질서를 정지시켜버리고 이 사물의 영능을 발휘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착적인 경향에 대해서만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게 강동원이 마셨던 물이라고 해봅시다. 강동원이 이 물을 마시고 이만큼 남긴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여자분들 중에 뭐 강동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절반의 절반 정도는 자, 이 물병과 다른 물병이 전혀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이 물병이 하찮아지기 시작해요. 이건 아주 하찮은 물병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물병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어떤 기능인가요? 하나의 특정한 사물에 예외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등장한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물씬 기능인 거예요. 그 기능을 그대로 뒷시장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사물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뭐랄까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뒷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술작품이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진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초월적인 아름다움만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중세적인 성물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특정한 사물에게 뒷시장이 했던 것처럼 레디메이드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예술의 진정한 기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무기로 혹은 매혹이라는 것을 무기로 그것이 속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창조라는 거예요. 뭔가 작품을 하나 창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창조해서 나 천재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뭐가 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작품을 멋지게 그려놓고 내 천재성을 감상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나요? 뼈저리게 나는 천재가 아니다라는 걸 경험한 뿐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뒷시장은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라는 말도 안 되는 초월적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예술작품에 부여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술작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더 혁명적인 기능이 있고 창조라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기능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능인 것인데 본인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중세의 성물들이 그렇듯이 그것이 속한 상황과 세계의 반향을 만들어냄으로써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뒷시장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읽는 뒷시장은 그런 뒷시장이에요. 그리고 뒷시장 이후에 다른 아방가르드 혹은 다른 네오 아방가르드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미술은 특히 뒷시장으로부터 시작된 현대 미술은 중세의 어떤 특정한 진리관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작품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종류의 실천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술작품의 진리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진리 기능이란 뭐냐면 어딘가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서 예술가가 그와 유사한 재현의 방법을 통해서 자, 진리가 여기 있었다. 아름다움이 여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기능을 진리 기능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진리 기능이란 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진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자, 그게 20세기 인문학이나 예술이 진리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인데, 자,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대에만 없었던 것이지. 예전에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죽어야 해요. 자, 이게 진리 기능인 거예요. 예전에도, 중세 이전에도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사고할 때에는 어딘가에 초월적인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되찾도록 하는, 자, 그러한 여정을 강제하는 것만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성상 파괴하는 방식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각자가 출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태도가 예전에도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의 텍스트,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유형의 발언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창조라는 것도 자, 그러한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때 근대라는 흐름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망각하고 미술이라는 것을 특수한 오류의 형식으로 구성해내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미술을 다룰 때 소개하는 판화가 이거예요. 뒤로가 썼던 화가의 매뉴얼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미지인데 락강도 세미나에서 이 이미지를 자주 언급해요.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이 이런 거였다, 이렇게 오류를 가진 거였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원근법이라기보다는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뒤로가 화가들에게 배포하려고 만들어낸 책의 이미지인데, 자, 이게 강박증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강박증적이냐면, 자, 보세요. 화가, 즉 관찰자가 사물을, 여성의 신체죠. 여성의 신체를 재현하려고 할 때 화가는 자유롭게 그리지 못해요. 하나의 틀에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정확한 재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락강은 그렇게 얘기하죠. 르네상스 미술은 그 이후에도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서구 근대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과 수학이 결합한 형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하광학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을. 즉 특정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화면을 분절하고 소실점을 찍고 모든 것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기하광학이죠.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단하는 것이 근대 미술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에 종속된 이미지의 세계가 근대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박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나요? 강박증은 언어적인 질서에 사로잡히는 것, 언어적인 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을 강박증이라고 부른다면, 자, 이런 근대적인 르네상스적인 미술 테크닉의 토대에는 강박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박증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강박증이라는 것은 모든 이미지가 질서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모든 이미지가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상징계를 통해서, 즉 언어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분절하면 그 이미지가 숨기고 있는 충동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박증 설명할 때 항상 의처증자를 사례로 들죠. 여러분, 의처증자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아시죠? 예를 들어 의처증 남편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아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치마를 왜 입었는지, 왜 그 치마는 입지 않고 저 치마를 입었는지,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말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강박증적인 의처증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혁신센터에는 왜 갔는지, 그래서 뭘 공부했는지, 정신분석을 공부했다면 야한 소리 듣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의 욕망이 자신이 알 수 없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종류의 성충동이든 자신의 언어로 분절할 수 없는 욕망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증자들은 병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강박증적인 태도라면 서구 근대가 전형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근대가 서구인들을 주체의 위치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강박증의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르네상스 근대의 강박증은 이후에 자본주의와 결합해요. 그리고 그렇게 결합한 강박증적인 자본주의가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를 지배하는 강박증은 어떤 강박증인가요? 상품주의적 강박증이에요. 즉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예요.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없으면 그 모임에 나가는 게 내 인생에 얼마짜리 도움이 되는지,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게 이후에 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태도. 자, 이게 강박증적인 태도인데 자본주의적, 상품 자본주의적 강박증적인 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 작품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태도. 누군가 이 작품은 2억이야. 그럼 조심하게 되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한 200이야. 그럼 굉장히 좀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가방이 있는데 똑같이 헤르메스 가방인데 하나는 짝퉁이에요. 너무나 똑같은데 하나는 50만 원이고 하나는 5천만 원이에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상품주의적 강박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가격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상품가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분절하고 우리의 존재의 욕망 속에서 어떠한 부분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상품주의적 자본주의의 강박증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 중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물신화할까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상품주의적 틀을 통해서도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이것은 물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손수건을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손수건이에요. 얼마짜리 이거 낡은 것이고 해졌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손수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무엇과도. 가치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손수건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상황을 재편성해버리죠. 그리고 나의 욕망의 구도를 바꾸어버려요. 자, 이게 물신의 기능이에요. 이게 물신의 기능인데 이러한 물신의 기능을 듀샹이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구의 근대가 남긴, 여전히 우리는 서구의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동양인이지만 서구의 근대의 막강한 영향력 속에서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굴만 노란색이지 얼굴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서구인이에요. 서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서구의 학문인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서구인인데 그 서구의 세계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상품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분절되는 것에 저항하는 자, 일단의 실천들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을 끌었던 게 듀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 미술가들이 등장해서 네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작품들을 구성해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전통이 21세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의 미술은 21세기의 미술은 현대 미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뭐랄까요? 공부 게을리한 비평가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다원주의다. 모든 작품은 다 가치가 있고 모든 작품은 다 좋다. 이제는 뭐가 나쁘고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비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정신 나간 비평가들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에도 분명히 비평가들이 찾아낼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물론 예술가들 스스로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예술가들의 욕망이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실천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교집합들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술의 실천들을 아방가르드적인 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대로부터 빠져나가서 예술작품이 단지 한정된 영역에서만 창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 그러한 진리의 기능을 하고자 추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작품들을 듀샹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품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건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들은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사각형 몇 개 얼개설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멋진 전시관에 전시를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저 각도가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저 기역자를 니은자로 뒤집어 놓을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랄까 상당히 소박한 분들도 계신데 사실 로버트 모리스가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공장에다가 주문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 공간의 맥락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그 변화된 맥락 안에 관객과 작가와 작품이 함께 포함되어서 동일한 사물처럼 취급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과 관객 사이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즉 작품의 영역에서만 진리 기능이 발생하고 관객은 당신들의 세계에서 살아. 진리는 우리만 향유할게 라고 말하는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 역시 관객의 위치와 동일한 장소에서 기능하고 있고 일단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작품의 기능과 동일한 대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이라는 물신이 우리의 존재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미술의 아방가르드적 느적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구 토해내듯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리. 자, 그렇다면
이 도착적인 구조와 강박적인 구조만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 쓸 때에는 도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히스테리적인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고민을 하고 글을 썼던 게 사실인 것이니까 일단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어떻게 분절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신분석이란 뭐냐? 왜 정신분석을 저는 공부하는가? 왜 정신분석을 미술이라는 이론에 적용시키려고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정신분석은 100년 전에 출현한 학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학문이 100년을 견디는 학문은 없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이론은 폐기당할 숙명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이론은. 다시 말해서 저는 평생을 바쳐서 자크라강의 이론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도 언젠간 폐기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정신분석의 언어도 절대적인 신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런데 미셸 푸코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어쨌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게 미술이 되었건 일상생활의 윤리가 되었건 정치적인 상황이 되었건 현실의 상황을 분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준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이고 여전히 그러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언젠가는 폐기될 테지만 어쨌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작품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히스테리, 강박증, 성도착 나눠 놓으면 이게 절대적인 구조이고 그래 나는 히스테리인 것 같아. 나 어떻게 하지? 나 성도착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요. 이건 그냥 이론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욕망은 그것보다 더 폭이 넓죠. 여러분들의 욕망은 더 파악 불가능한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의 틀은 어떤 특정한 공리적인 상황만 다룰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히스테리와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소위 신경증이라고 부르고 그 신경증을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대체로 이 안에 들어가요. 물론 이 자리에는 성도착자분도 계실 테고 정신병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위계 질서가 없어요. 락강이 생각할 때에는. 성도착자라고 해서 뭐 나쁜 사람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도착 중에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뭐 정신병자는 그렇죠. 뭐 더 열등한 존재인가?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사회생활과 뛰어난 예술적인 창조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임스 조이스예요. 락강이 후기 정신분석의 모델로 삼았던 제임스 조이스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병은 뺐어요, 일단 여기서. 일단 두 가지 구조, 즉 신경증과 성도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의 영역으로 설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자, 히스테리와 강박증은 일단 강박증 먼저 설명을 드렸죠. 질서를 추구한다. 히스테리는 어떤 주체의 욕망인가 하면 카오스를 추구해요. 그래서 딱 잘라서 강박증이 있고 히스테리가 있다라기보다는 한 존재 속에 강박증적인 경향이 강할 때가 있고 히스테리적인 경향이 강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 강박증적인 특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히스테리적인 증상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이 판케이프라는 남자예요. 프로이트 환자였던 남자인데 강박증이었지만 히스테리적인 증상도 함께 보여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관여하는 한 이 세상은 일단 먼저 성충동을 억압해요. 이게 문명의 출현의 조건이에요. 성충동을 억압하는데 이 충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충동, 학문충동, 구강충동, 호언충동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범주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신분석이 시도하는 것은 이 네 범주인데 이 네 범주를 억압하기 위해서 등장한 두 가지 구조가 히스테리아와 강박증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증자는 일단 억압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신경증자라면 여러분들은 충동을 억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충동을 억압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아니 근데 나는 여자 엄청 밝히는데요. 나 카사노바예요. 근데 어제도 다른 여자였고 오늘 또 다른 여자이고 매일매일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자 그러한 주체는 충동을 억압하지 않는가? 정신분석에서는 그 사람도 굉장히 억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여자를 탐닉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매일매일 탐닉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머니와 섹스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근원적인 성충동에 대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허용된 것들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허용된 것들. 물론 뭐 범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근친상간은 금지된 것이고 근친상간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단은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다소간 허용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 성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 역시 근원적인 충동에 대해서 방어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경증은 그렇게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프로이트가 생각해낸 인간의 욕망의 구조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란 충동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변명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적인 충동의 자리를 큰 사물이라고도 불러요. 다스딩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다스딩에 대해서, 큰 사물에 대해서 욕망의 주체는 방어한다. 이 방어의 기제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강박증이 있어요. 전적으로 차단해요. 전적으로. 상징적인 규범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차단해요. 그래서 제가 르네상스의 미술을 강박증적이라고 불러서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태도 안에서만 그러한 아름다움이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철저한 질서 속에서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강박증은 그렇게 철저하게 규범과 질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질서라 해도 어쨌든 그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충동과 만나려 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인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히스테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 하면 조금 더 위험한 태도를 보이죠. 즉 조금 더 카오스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큰 사물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까이 접근해 오면 뒤로 물러나고 다시 카오스를 추구하고 공백을, 균열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느끼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테리적 주체나 강박증적 주체나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그렇게 카오스를 추구하고 균열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즉 충동의 세계가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의식적으로는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무의식의 차원에서만 그걸 탐닉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차원에서만. 그 대표적인 게 거식증이죠. 거식증은 락강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식증이란 공백을 먹는 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구강 충동만 탐닉하는 병인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것만 탐닉하는 병이 거식증이라면 거식증에 걸린 그 주체는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오히려 아주 고통스럽죠.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지 않기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면 무의식은 그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 쾌락을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무의식은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히스테리는 조금 더 위험하게 충동의 세계와 접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르네상스 미술 와중에 등장했던 매너리즘이라는 미술의 형태를 히스테리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혹은 19세기에 등장했던 낭만주의, 혹은 17세기, 18세기에 등장했던 바로크. 자, 이러한 미술들이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질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되는 것도 탐닉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술의 질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계예요. 아무리 카오스를 추구한다 해도 히스테리는 여전히 억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쾌락을 느낀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와는 다르게 성도착의 세계가 기이해요. 성도착의 세계가. 이 두 구조는 일단 아버지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인 세계예요. 그래서 자신의 충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세계인 것이죠. 자, 아버지의 규범과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차를 받아들였다는 거. 성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거 아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DNA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걸 뭘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은 남자와 여자가, 즉 성차가 학습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관찰해 보세요. 수컷과 암컷을 관찰해 보세요. 암컷이 암컷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성을 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컷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정한 몇몇 동물들이 있을 뿐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자의 세계는 수컷이 강하고 암컷들은 좀 그거보다는 신체적으로 열등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수컷이 암컷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의 차이의 문제예요. 만약에 어떤 집단에서 암컷이 더 근육을 많이 갖게 되었다면 그 암컷은 자신의 여성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바로 수컷을 공격해요. 인간만이 학습당한 여성성,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성, 즉 폭력성이라는 것을 남자들이 추구할 뿐이지 일반 짐승들의 세계에는 그것보다는 그 문화적인 힘과 개체들의 특성이 훨씬 더 미약한 방식으로 출현한다는 거죠. 오히려 생체적인 것을 더 많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인간이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DNA의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DNA가 아니라 학습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학습당하는가 하면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2세, 3세, 4세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언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성차를 인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구조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당한다라는 것은, 즉 어머니와의 충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혹은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쾌락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원래 쾌락은 남성적인 것도 아니고 여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원래 쾌락은 충동에 관련된 것이고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이트가 다형적 충동이라고 불러요. 즉 일반적으로 이자 관계의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충동이 아니고 다형적이기 때문에 형태를 파악하고 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충동을 우리는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도록 강제되는 방식으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되면 강박증적 경향을 많이 보이고 여자가 되면 히스테리적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떤 주체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되는 척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욕망을 구조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성도착의 주체들이에요. 그들은 일단 먼저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은 어머니의 파트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른 남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리 남자라도 아직은 나는 완전한 남자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는 어머니를 포기해야 돼요. 사실 어머니의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페니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외면하면 돼요. 외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신승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물신적인 방식으로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신체 주변에서 발견된 어떤 특정 사물에 강력한 리비도를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가 거세되어 있다는 사실, 어머니는 여자라는 사실, 어머니가 성차의 질서 안에 들어온 존재이다. 절대적인 존재이거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의 질서에 종속된 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페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없는 페니스를 대체할 물건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신들인 거예요. 속옷, 혹은 구두, 혹은 머리카락, 혹은 말도 안 되는 주변에서 발견된 어떤 사물들, 어떤 특정한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물신적인 주목을 함으로써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은 이 도착적인 주체는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절대적 지배자로 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억압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물신의 구조예요. 이게 물신의 구조. 그래서 성도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녀 문제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착의 특징은 물건과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 물신주의의 경우에는 남녀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은 예를 들어서 물신주의가 아니라 세디즘이라고 한다면 세디즘 역시 그런 거예요. 세디즘 역시 어떤 강력한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를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 고통의 유형이 상식을 초월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적인 방식으로 벌을 주고 벌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붕괴시키는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굴욕적인 상황을 연출해내도록 만들어야만 상식적인 아버지의 법이 정지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강력한 누군가가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자, 성도착의 구조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억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억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상징적인 질서가, 규범적인 질서가
정지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물에 집중하는 것, 어떤 특정한 상황에 집중해서 그것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착의 구조라면 앞선 두 개의 구조보다 성도착이 더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강력한가 하면 앞선 구조 속에서 강박증은 질서를 추구한다는 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를 추구한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의 질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박증의 질서를 유한성의 질서라고 불러요. 현재의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강박증자들은. 그러니까 이걸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보통 남자들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남자들의 세계가 여성화될 때만 비로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강박증은 그렇게 유한성의 구조라면, 자, 히스테리의 구조도 어쨌든 강박증의 구조를 흔들어서 현재 존재하는 법을 붕괴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히스테리의 구조가 어떤 새로운 것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착의 구조만큼이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착의 구조는 아예 기본적으로 법에 대항해요. 법을 굉장히 탐닉하고 좋아하지만 법을 붕괴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착자 중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을 좋아해요. 법을 탐닉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법이 어디가 결여점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선 두 개의 구조와 성도착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도착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법 질서에 대해서 조롱하는 관점을 취해요. 물론 범죄자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심각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구조가 예술적인 작품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자,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현실의 질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질서는 여러분 어떤 질서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동의하면 안 되는 질서예요. 왜일까요? 물론 그 질서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 규범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결국 윤리적인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규정된 질서도 윤리적이라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도 여러분들이 여자이고, 여러분들은 남자이고, 여러분들은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학생이고, 뭐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의 역할을 다 하라라고 말하는 그 규범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규범들이에요. 딱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새로운 것을 도래하고, 새로운 것을 출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은 진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권력은 결국 현재의 권력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에 관련된 실천은 현재의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내고 저항하고 새로움을 도입하는 것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질서를 멈추고 구약의 질서를 멈추고 새로운 신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진리의 기능은 창조의 기능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락강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엑스 니힐로의 창조적인 관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엑스 니힐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로부터의 창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무로 돌려야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어떻게 그러한 절차가 가능한지를 탐색해 볼 때 예술의 영역에서 그러한 실천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냈을 때 그러한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의 유형이 도착에 가깝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물씬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작품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응시와 관련된 뒷시장의 새로운 예술적인 실천의 도입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자, 이 작품은 제가 이 책 악마의 미학에서 설명을 많이 해놓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결국 어떻게 성상 파괴가 성도착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잘 안 보이는 그림이에요. 불을 껐다고 해도 잘 보이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아니고 이게 뭐냐, 만델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황청 개인 도서관에, 교황 개인 도서관에 소장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작품이라고도 하기에 좀 뭐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예수의 얼굴의 흔적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은 이걸 믿겠죠. 그러니까 금박을 둘러서 그렇죠. 거기다 소장을 해놨겠죠. 보여요? 예수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래 볼까요? 자, 이 작품이 만딜리온이라는 작품인데, 자 보세요. 만딜리온이라는 작품인데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한 왕이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나에게도 좀 찾아와 달라, 나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가 당시만 해도 꽤 바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했대요. 아마포를 달라. 그래서 아마포에 자신의 얼굴에 흔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을 가져다가 주었고 그래서 병이 나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안 믿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가 예수이면 됐지 그런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남발하고 다니면 예수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는 그냥 신의 아들이니까 그 자체로 나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이 발견이 되어서 보관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잘 보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얼굴에 먹물을 좀 묻혀서 집에서 한번 똑같이 찍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딱 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린 거야. 이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사람이 그린 것인데 그래도 신경을 썼죠. 어떻게 썼을까요?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그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화가의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화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이 그려지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더라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방식으로 그려진 작품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불 켜볼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왜 흔히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얼리티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잘 보면 대역 배우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대역 배우들이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배우처럼 연기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우라는 걸 이 사람은 배우이기 때문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연기를 어떻게 한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자신의 신체와 몸짓과 존재에 스며든 바벨의 언어를 지우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화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건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림은 어떤 것이다, 즉 재현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배우고 익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재현은 인간의 테크닉이니까 신을 표현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성상 파괴의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배운 테크닉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질서이다. 그거는 인간의 규범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규범이 신을 재현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자, 이게 성상 파괴의 기본 태제예요. 그 시대에 등장했던 이 이미지의 화가는 이렇게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신의 테크닉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걸 카톨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티지움이라고 불러요. 베스티지움. 그러니까 이걸 아케이로포이에토스라고 부르고 이게 그리스어로 아케이로포이에토스 그러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혹은 베스티지움 그러면 성스러운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어떤 것이 흔적으로 남았다라는 뜻인데 진리 사건의 흔적인 것이죠. 예수라는 진리 사건의 흔적인 것인데, 자, 그러한 흔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인간의 질서가 정지해야 돼요. 인간의 질서가 여기서 반복되면 안 돼요. 인간의 규범이, 인간의 손재주가 이미지 안에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질서가 정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작품은 히스테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규범의 공백을, 규범의 결여를, 규범의 균열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히스테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박증보다는 진리에 보다 근접한 효과를 발휘해요. 히스테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야 되는 것이죠. 히스테리적인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물신적인 기능을 하는 순간 이 작품은 그야말로 성물이 하는 특수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성물이, 성스러운 물건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나요? 기독교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성사라고 부르죠. 성사. 성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사가 뭔가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걸 성사라고 부르잖아요. 세례 받는 거 아니면 뭐 결혼할 때도 무슨 견진성사, 무슨 성사들이 있잖아요. 성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른 존재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예수의 성스러운 존재다. 성령이 내린 존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성물이에요. 이 성물이 놓여지는 순간 그 공간은 성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문맥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그 공간은, 그 장소는, 그 장소에 귀속된 주체들은 이전의 질서, 즉 규범의 질서, 인간의 질서, 바벨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주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성물의 기능이고 그것이 이와 같은 작품이, 물론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화가가 의도했던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기능이 20세기 미술의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틀을 가지고 예술 작품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20세기 현대 미술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찰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것들이 욕망의 구조의 다양한 층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술작품이 진리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의 정점에서 20세기를 열었던 예술작품을 뒷샹의 작품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요소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뒷샹의 작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뒷샹의 작품의 기원이 되었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미술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뒷샹보다 더 멀리 19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19세기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작품들이 꽤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앵그레의 작품이죠. 루브르에 가면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자랑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그 출처를 알게 되면 일종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는 작품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 현실 문화에서 출간한 건 아니니까 제가 크게 광고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썼던 이야기들인데, 자, 이 작품이 어떤 한 성도 착자가 주문한 작품이에요. 칼리베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터키인이었는데 터키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주재 터키 외교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술 작품 몇 개를 주문을 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에게, 앵그르하고 크루베에게 예술 작품을 주문을 하는데 개인 주문이었어요. 개인 주문.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이 사람만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이 사람만을.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공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것이죠. 자, 터키의 목욕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같고, 당시의 그림들 보면 더 야한 것도 많으니까. 조금 뒤에 세계의 기원이라는 작품은 제가 오래도록 PPT를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자, 그것에 비교한다면 그렇게까지 야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터키라고 하는 뭐랄까 상상 속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뭐 그렇죠. 뭐 후궁들의 그런 목욕 장면을 그린 것인데 뭐 육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런데 뭔가 틀린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누가 봐도 틀리죠. 이 그림의 구조는. 뭐가 틀린가요? 원형이에요. 원형.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쇠구멍 효과라고 불러요. 열쇠구멍 효과. 이렇게 원으로 작품을 둘러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뒷샹의 애텅도네의 바로 그 문틈 효과와 동일한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응시가 출연해요. 응시가. 여러분 영화 보면 누군가가 훔쳐보는 그러한 이미지를 고전 영화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열쇠구멍을 이렇게 촬영하고 열쇠구멍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진입을 하면서 그 건너편에 뭐 목욕하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누구를 살해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미장센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효과예요. 마찬가지 효과.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주목하고 이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사각형으로 그려졌었다면 달랐을 그러한 효과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응시란 그렇게 뭐 열쇠구멍 효과에만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미술관, 특히 고전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오르세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때보다는 조금 더 섬뜩한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 고야가 그린 작품이죠. 근데 보면 이런 작품 보면 우리 무슨 얘기하나요? 아, 눈빛이 살아있어.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과거의 화가들의 재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뭐 사람 잘 그리고 옷의 질감을 잘 표현한다. 이것 가지고는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고야가 그토록 위대한 화가로 황실의 화가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선 처리예요. 시선의 처리가 상당히 강렬한데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선이에요. 자, 원래 이 모델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화가를 봤겠죠. 화가 앞에 서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서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당시에는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앞에 서서 화가를 봤을 거예요. 그럼 화가가 항상 얘기했겠죠. 조금 더 중앙을 봐달라. 내 머리 뒤쪽을 봐달라. 계속해서 시선의 처리를 옮겨가면서 어떤 시선이 가장 매혹적인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판가름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화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았다면 아주 뛰어난 화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화가는 그렇게 시선을 거의 응시의 수준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다면 뛰어난 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선을 응시의 수준으로 옮겨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그냥 평범한 시선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 시선. 자, 그걸 그릴 수 있으면 뛰어난 화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화가의 사례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거기 가시면 눈밖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루브르 박물관이 여러분 목요일인가 가시면 밤 10시까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때 가시면 그 느낌의 절정에 도달하실 수가 있어요. 조명이 안 좋아요. 루브르 박물관 어두컴컴한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는. 가시면 정말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섬뜩한 느낌을 너무 무서웠다라는 약간 엄살 섞인 문장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 저의 책이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에요.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죠. 제가 느꼈던 그 섬뜩함이 제가 책을 썼던 동기가 되었던 것인데, 자, 그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건 다비드의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눈 처리가 기가 막혀요. 거의 드라마 수준이에요.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을 하면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식과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교황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오죠.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눈빛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교황청의 인물들과 장군들과 혹은 정적들과 혹은 조세핀의 일척들과 자, 그 사람들의 이 눈빛의
어떤 긴장감이 이 작품 전체에 생동감을 불러넣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당시 화가, 우리가 흔히 고전적이라고 부르는 화가들의 재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이 점점 많이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자, 이건 고야의 또 다른 작품인데, 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의 이미지인데요. 여기서도 눈빛이 아주 이상해요, 여러분. 그냥 가족 사진을 찍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눈빛들의 게임이 존재해요. 어떤 자의 눈빛은 평온해 보이고, 어떤 자의 눈빛은 사악해 보이고, 어떤 자의 눈빛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떤 자의 눈빛은 이 보는 것을 관찰하고 있고, 어떤 자의 눈빛은 이 세상 눈빛이 아닌 것 같고, 증오하고 있고, 권태로워하고 있고,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러한 눈빛들의 세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화가라는 거예요. 즉, 응시를 출현시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응시를 시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서 그것의 강렬함을 통해서 미술관을 혹은 그림이 걸려있는 그 작품의 앞을 응시의 포획의 장소로, 응시의 어떤 공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당시의 화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응시는 어쨌든 이미지의 응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 인물의 시선이 발생시키는 응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즉, 어디도 아닌, 어느 장소도 아닌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응시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림 속의 응시예요. 그림 속의 시선이 발생시키는 응시의 감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칼릴 베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주문한 이 작품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렸고, 당시에 찰스 막빌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이걸 촬영했어요. 자, 어떤가요?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죠. 원래는 다 남들이 그리듯이 그린 거예요. 칼릴 베이가 터키의 목욕탕을 좀 야하게 그려달라 했더니 앵글과 순진하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칼릴 베이가 요구를 하죠. 테두리를 둘러달라. 테두리를 둘러주니까,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쇠 구멍 효과. 자, 이 효과는 어떤 효과인가 하면, 이 내부의 인물들 어떤 누구의 시선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응시가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듀샹의 엘통 도네가 만들어낸 효과와 동일한 것이죠. 즉, 이렇게 설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타자의 응시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하게 된다는. 억압되어 있던 그 응시가 우리에게 출현한다는 것이죠. 즉, 시각의 기원이 되었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응시가 불현듯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어머니의 응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긴장감을 준다든지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주도록 만드는가 하면, 어머니라는 문맥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누구의 시선이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응시 자체만 떨어져 나와서 유령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경증자들은, 즉 히스테리증자와 강박증자들은 그걸 공격으로 경험해요. 즉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증자들은 어때요? 그 충동을 온전하게 가지고 와서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도착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릴 베이라는 남자는 관음증과 노출증 둘 중에 하나를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출증 다 아시죠? 노출증이 뭔가요? 바바리맨. 그들이 왜 노출을 하나요?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대 체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연기를 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고,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식스팩을 보여주고 에잇팩을 만들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서 쾌락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바리맨들이 몸짱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바리맨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응시를 불러내는 것. 응시를 불러내기 위해서 상식적인 법적인 상태를, 상식의 법을 붕괴시키는 것. 그러니까 바바리맨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드 비치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법이 붕괴되질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벗고 설쳐도. 바바리맨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요거.
뒷골목. 거기는 상징계의 법이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체들이 걸어 다니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을 보면서 놀라는 그 여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볼수록 노출증의 주체는 현재의 법이 붕괴되는 것을 느끼면서 쾌락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시가 출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관음증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관음증자 이야기할 때 관음증자라고 해서 몰카 찍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몰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몰카 찍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몰래 카메라를 어떻게 구매하나요? 가능하면 화질 좋은 곳으로 구매하죠. 근데 관음증자들은 화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지 정확하게 엿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그림 보세요. 정확하게 보려면 테두리를 치워야죠. 테두리 친 나머지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관음증이나 노출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테두리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칼리베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주문한 다음에 다른 작품도 주문했어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이 작품이에요. 세계의 기원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쿠르베의 작품인데 쿠르베가 이 작품을 그려놓고 이렇게 걸어놓을 배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풍경 하나를 더 그려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 좀 작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큰 작품이 아니고 한 이만한 작품인데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가 칼리베이가 구입했잖아요. 보고 있다가 이제 마음이 동하면 좀 흥분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여는 거예요. 열면 그 뒤에 그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자, 칼리베이가 왜 저런 그림을 요구했을까요? 자, 신경증자라면 저런 그림을 좋아할까요? 신경증자라면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얼굴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경증자라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부르는 욕망의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 이미지의 여자는 어떻게 아름다운지, 팔다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 이런 걸 보고 싶을 거예요. 자, 이게 신경증자들의 특징이에요. 신경증자들은 이렇게 전체성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칼리베이는 특정한 부분만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특정한 부분만을.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을 그리고 이제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가리개로 덮개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나 하고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생각했어요. 이 그림을 자크 락강이 사요. 그래서 그때 샀을 때에는 이 덮개가 이제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크 락강이 자신의 처남이 앙드레 마송이라고 역시 초현실주의 화가였는데 처남에게 부탁을 하죠. 나도 저 그림을 대놓고 걸어놓기에는 배짱이 없으니 덮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했을 때 이제 아주 유사하지만 초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덮개 그림이에요. 자크 락강이 소유했던 시절에.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돌아갈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이건 역시 칼리베이가 주문했던 거. 이건 역시 쿠르베에게 주문했는데 잠이라는 르소메이라는 작품이죠. 자, 여기서도 자, 뭐 어떤 레즈비언적인 섹스, 동성애적인 그런 성애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다빈치의 성모자상을 분석할 때 등장시켰던 동일한 분석이긴 한데 저에게도 그렇게 보였어요. 자, 이 작품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잘 관찰해 보시면 다리가 얽혀 있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을 하자면 상대방 여성의 한쪽 다리가 이쪽 여성의 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관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이트가 성모자상에서 성모 마리아의 위치와 그 성 안나의 다리를 가지고 여기서도 여자들이 거세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다빈치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리베이가 성도착자라면 여성이 거세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즉 여성이 거세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의 주인공의 작품으로 돌아오면, 이게 왜 주인공이냐면 이게 바로 에텅돈의 그 작품의 기원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작품이 왜 일부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런 조금은 무리한 혹은 제 방식대로의 해석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곤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승리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보통 대체로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원래 이 작품은 페어의 자네들이었어요. 자네들. 그걸 발굴한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끼워 맞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노력을 해서 끼워 맞추나? 그냥 발굴했던 당시에 그대로 그 모습대로 전시를 하면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통일성을 부여해야만 직성이 풀릴까? 해봤자 정확하게 붙여놓을지 아닐지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덧붙이죠. 신경증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를 구성해내지 않으면, 온전한 일관성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신경증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착자들은 전체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파편적인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국부적인 이미지만 등장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성도착의 구조에선 그를 흥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해프닝이 2010년에 벌어졌어요. 자, 그걸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뒷장의 영역으로 돌아가 볼 텐데, 자, 이게 파리마치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대중 잡지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대중 잡지에도 뭐 어떤 논문들을 게재하고 그래요. 뭐 학자의 논문도 들어가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2013년이군요. 2013년에 한 학자가, 자신은 학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쿠르베가 그렸던 작품의 얼굴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얼굴 부분을. 그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원래 그것이 일부분만 그려진 게 아니라 얼굴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오려져서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원래는 다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주장을 하죠. 그 사람이 발견한 그 얼굴 부분의 이미지가 저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 몸뚱아리의 주인이 저 얼굴의 여성인 것 같나요? 이거 발표되고 나자마자 바로 반박당해요. 구도를 보라는 거예요. 구도. 어떻게 저 어깨가 저 몸뚱아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싶었던 어떤 섣부른 학자의 섣부른 여물지 못한 주장일 뿐이지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중론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논의가 사실은 잊혀지죠. 자, 그런데 제가 책을 쓸 당시에, 락강의 루브라는 책을 쓸 당시에 연구를 하면, 조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제가 캐치를 못했었는데, 이걸 쓸 당시에, 그 락강의 루브라는 책을 2015년에 썼는데, 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신경증자들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신경증자들은 파편적인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쨌든 그것을 끼워 맞춰서 전체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성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성이란 뭔가요, 여러분? 통일성, 전체성, 이것은 보편적 규범이에요. 보편적 규범은 뭔가요? 아버지의 질서예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질서가 우리에게 전체성을 강제해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현재의 권력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가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바로 이런 대답이 들어오죠. 어떤 여자인가? 어디 출신인가? 누구의 딸인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다녔는가? 애는 낳았어 말았어? 왜 안 낳았어?
전체성, 그 사람의 전체를 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의 전체성 속에 그 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강박증적인 문명의 태도인데, 그 강박증적인 문명의 태도는 파편적인 것이 등장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이죠. 미술작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장했던 논문의 주인공 역시 그러한 강박증적인 태도를 이용했던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작품을 참조해서 듀샹이 에텅드네라는 자기의 유서와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과연 우연인가? 저에게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미술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전체성을 구성하고 강박증을 구성하고 주체성을 구성하는 근대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런 근대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어떤 욕망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듀샹이 관찰하고 있었고, 듀샹은 이미 정신분석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미술이 결국은 진정으로 우리의 시각의 현실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듀샹은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를 들어서 시각의 이면에는 응시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품이 어떻게 진리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어떻게 철학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건 메타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뭔가 기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새로움을 도모하는 그러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실천을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실천이 예술의 영역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듀샹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샹이 항상 그렇게 말해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철학을 한다. 난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작품이고 그것은 철학이다 라고 말했던 것의 배후에는 자, 그러한 논점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주장은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앞으로의 출간된 책들에서 사실 더 많이 깊이 있게 논의가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책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20세기 미술이 중세의 회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고 계시다는 거죠. 자, 2시간 동안 제가 쉼 없이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됐는데, 자, 이제부터 한 10분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퍼부어 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